저보고 대통령감이 된다. 네. 대통령 될 상이다. 윤석열 총장이 요즘 참 행보 보니까 참 그런 게 저는 기본적으로 좌파 정책, 우파 정책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종필 총재님은 당은 달라도 국회에서 제가 이제 한번 모셔본 일이 있는데 아무리 각박한 상황에도 여유와 낭만을 잃지 않는 정치인은 김종필 총재밖에 없었다. 로맨티스트죠. 그 낭만 보수라고 하죠. 김종필 총재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도 신당동 자택에도 찾아가고 병원에도 내가 몇 번 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갈 때마다 활짝 웃으시고 저보고 대통령감이 된다. 네. 대통령 될 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 좋아했죠. 그게 JP 이후에는 충청을 하나로 묶을 만한 그런 큰 정치인이 아직은 안 나오죠.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 충청대망론이 이제 그 김종필 총재님도 있었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있었죠. 네, 최근에는 또 윤석열 네. 그 전 검찰총장도 있고요. 그래서 충청인들의 그런 갈망, 그것은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느 지역에 한정된 사람이라고는 하기 어렵죠.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니까 정치판에 들어와서 정치판에 적응하는 데는 8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평검사 11년 하다가 8년 이상 걸렸는데 평생 검찰 업무하다가 또는 판사 업무하다가 정치하겠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 어렵지 않을까. 그게 대통령 업무 중에서 법조 업무, 특히 검찰 업무 같은 거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안보, 국방,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통령의 역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저 정치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언이 계속되고 실수가 계속되고 실수가 계속되니까 대변인이 우리는 한 명밖에 없는데 대변인을 갖다가 여러 사람 두고 또 부대변인을 두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역할이 후보자가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하면 그걸 언론에 커버하고 변명하는 역할로만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요즘 참 행보 보니까 참 그런 게 밖으로 안 나와요, 잘. 거의 안 나와. 예. 안 나와야지 그 지지율이 유지된다고 참모들이 아마 조언을 한다고 그래요. 나오면 지지율 떨어진다. 그런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밖에 안 나오고 그냥 폐쇄적인 공간에 앉아서 그렇게 대통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는 JP라는 분이 훌륭하게 보이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그런데 내가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드루킹 사건이 터졌어요. 네. 터졌을 때 두 분 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 정권의 정통성이 문제된다. 그 말 했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두 분은 정통성 없는 정부에서 부역을 했나? 응?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렇게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응?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자기 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두 분은 정통성 없는 정부에 부역을 한 사람인데, 그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두 분이 하시는 거 보고 참 그렇다. 제가 이제 26년 동안 정치하면서 추진하던 것은 국익우선주의입니다. 국익우선주의입니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국익우선, 나라의 이익이 되거나 국민의 이익이 된다면 좌파 정책도 할 수 있고 우파 정책도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제가 그 2006년도인가 부여청 자제들이 원정 출산해가지고 병력 면탈하려고 하는 거. 그게 국적법 파동을 있었는데 그때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어요. 예, 국적법이라는 거. 그 홍준표법이라고 했죠. 그건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또 2009년도에 통과시킨 반값 아파트 법안.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 제도에 관한 특별법. 그것도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법안이 부동산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좌파 정책이라도 내가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이것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법입니다. 좌파 법안입니다. 근데 그 법안도 내가 정부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제가 발의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좌파 정책, 우파 정책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국익에 부합이 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면 저는 가리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거는 출마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좌우를 뛰어넘는 국익우선주의다. 그 코리아 퍼스트라는 그 뜻입니다. 미국이 지금 내세우는 게 트럼프 이래로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정책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정치 시작한 이래로 26년간 견지하던 입장입니다. 예. 젊은 대표를 뽑았으니까 아직 정치 경험이 일천하긴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학습 능력이 탁월하신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잘못했으면 적각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의 변화와 쇄신 그리고 젊은 당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대선에 이준석 대표만큼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노련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겠지만 그거를 보완해 주는 사람이 젊은 생각을 가지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합이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 당 일부에서는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할 때만 항의를 하는 것이지 심판의 정책에 대해서 선수가 갑론을박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번에
윤석열 측하고 문제의 원인이 됐던 게 토론 아닙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토론을 안 하려고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붐업하려면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분쟁의 원인이 됐는데 토론을 안 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딴 이유를 들어갖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흔드니까 문제가 커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원희룡 의원까지 가세해서 하긴 했는데 원 의원은 나는 이번에 크게 손해를 봤다고 봅니다. 원 의원은 자기 일도 아니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나는 그 미스테리라고 보는 게 뭐 하려고 저기 끼어들었을까?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그나마 남아있던 지지율도 폭락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뭐 하려고 저렇게 저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원희룡 의원은 안 그랬어요. 영민하고 똑똑하고 아주 샤프했는데 이번에 내가 이준석 대표 흔드는 거 보고 저거는 본인한테 치명적으로 손해가 될 건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흔들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예. 그거는 지금 그 일반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거꾸로.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해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안 대표가 밖에서 중도를 모으고 우리 후보들이 열심히 해서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다 모을 때 나중에 후보가 한 사람이 선출되고 난 뒤에 안철수 대표와 세력 연대로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고 DJP 연대처럼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합당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지죠. 그래서 지금의 현상은 저는 오히려 대선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안 대표하고는 수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도 만나고 만나고 서로 간에 신뢰도 쌓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 만나면서 느낀 거는 절대 이번에는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동정부 창출이나 세력 연대로 하든가 합당을 하든가 정권 창출에 같이 할 사람이지 절대 독자 출마할 분은 아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한 게 공무원 숫자 늘려갖고 일자리 창출했다. 그래 억지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공무원 숫자리 공공기관 숫자 그 일자리 늘린 거는 이거는 나라가 망해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니고 세금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국민들로부터 이 세금을 거두면 그걸 갖다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고정비용으로 세금 나눠먹기 하게 되면 국민들이 세금 낸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거는 민간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민간 일자리를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국가가 최소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게 선진국 경제 시스템이에요. 예컨대 규제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만 발표하고 그 외에는 자율로 맡겨버리래요. 자율로 맡겨버리고 자율로 시행해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큰 데는 다시 그거는 절대적 금지 조항으로 넣고 그러니까 규제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나라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선진국으로. 근데 그것을 문정권 5년 내내 억압하고
갑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갑질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그리고 속된 말로 과징금 쪼로 돈 뜯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이 자꾸 위축이 되죠. 거기다가 강성노조의 천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강성노조는 지금 법령과 헌법이 필요 없잖아요. 최근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이것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뉴욕 가면 용적률이 3,300%까지 줍니다. 3,300. 예. 그리고 홍콩 한번 가보세요. 좁은 국토에 지금 아파트가 60층, 70층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성냥감 같은 아파트. 그건 인구는 밀집되어 있고 땅은 적고 고밀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심에 그 비싼 땅을 왜 용적률 제한하고 그리고 저밀도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도심은 특히 20, 30대, 40대 젊은 직장인들은 초고층 빌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고밀도로 해요. 그래야지 도심에서 직장 오가는 교통량이 줄어들죠. 만약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신도시를 하게 되면 도로 놔줘야죠. 지하철 놔줘야지. 그 신도시에서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 3시간, 하루에 5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비능률,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외곽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출근할 필요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외곽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도심을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한테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야 돼. 그래서 내가 쿼터 아파트라고 했어요. 4분의 1 아파트라고 했는데 공공부문 쿼터제가 왜 말씀이에요? 예, 그거 공공경제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도심 재개발하면 전부 공공경제가 돼버립니다. 응? 재건축은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부 체납 부지에 대지 임대부 아파트 지으면 되고 지금 아파트가 지금 아마 건설비가 단가가 평당 600만 원 하면 최고급으로 지을 거예요. 600이면 최고급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평당 1,000만 원만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 임대부를 하면 평당 1,000만 원만 하면 서울에 지금 33평짜리 아파트가 강남에는 25억에서 27억까지 가요. 근데 그거 3억 3천이면 살 수 있죠. 그걸 갖다가 젊은 층에는 20, 30대, 40대한테는 분양권 제한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한시적으로 부동산이 안정될 때까지 1가구 2주택으로 소유 제한을 해버리잖아요. 1가구 2주택으로. 소유 제한을 해버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 수준이 110%가 될 거예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아마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대도시에는 집까지 지지 못한 서민들이 45% 정도 돼요. 근데 그런 기현상을 좀 하려면 주택시장을 좀 확 풀자는 거예요.